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른바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모 씨의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범행 동기라든지 이 씨의 행적을 둘러싼 의문들은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말이죠.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이모 씨라는 그러니까 범인으로 지금 지목되어 있는 인물이 어금니 아빠로 일컬어졌던, 그러니까 방송에도 자주 출연을 해서 알려졌던 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거대 백악종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치아하고 뼈 사이에 악성 종양이 자라서 얼굴뼈가 커지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10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명이라고 하니까 예. 이 두 사람 빼면 다른 한 분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06년도에부터 어떤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자기가 어금니 아빠다. 왜 그러냐면 어금니가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디를 만들고 또 이제 자기 아이를 끝까지 자기는 책임을 져서 반드시 고치고야 말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동정심에 의해서 기금을 몰아준다든가 특히 이제 불우아동 25명을 특별히 돕는 그런 행사도 했고요. 그리고 네. 전국 투어를 한다든지 또는 미국에까지 가서 모금 활동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알려짐으로써 이 사람은 불우희귀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아주 책임감 있는 그런 아버지로서 알려져 왔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동시에 SNS 활동도 활발하게 하면서 모금 활동 과정에서 이제 모인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고급 차를 여러 대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가장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극진히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이제 현장 검증 과정에서 그러니까 집안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이런 범행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을 했단 말이죠. 왜 비공개로 진행이 됐을까요? 사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는 이 아이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유기를 했을 뿐이다. 예.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자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면제를 넣어놨는데 그 아이가 그걸 잘못 먹어서 죽었다. 그래서 자기는 유기를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살해 사실이 이제 밝혀지고 본인이 그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범행 동기라든가 범행 수법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범행 수법은 부검을 통해 가지고 목을 끈으로 졸른 교살로 지금 이제 밝혀졌습니다만 왜 사람을 죽였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에는 이 딸이 정신을 차리게 되면 딸의 어떤 진술을 통해서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이제 사실은 딸은 결정적인 4시간 동안에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주목한 부분이 있으시죠? 지금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왜 이 아이를 살해했는가라고 하는 아까 범행 동기 부분이 네.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전에 우리가 어떤 선행 사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8월 말에 이모 씨의 부인이 자기 의붓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그것이 이제 2009년도부터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소를 하고 난 이후에 고소를 한 당사자가 9월 5일 날 투신 자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고소를 하게 된다면 진실을 밝히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게 되는데 왜 그럼 그 당사자가 자살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것도 상당히 좀 의아스럽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도에 의하면 바로 부인이 자살하고 난 20시간 이후에 남성이 이모 씨가 모 방송국에다가 자기 부인이 성폭행돼서 자살을 했고 희귀병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기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3,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동영상을 거기다가 보냈다는 얘기죠. 그것을 보게 된다면 부인의 어떤 자살이라든가 이번에 여중성의 죽음이라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뭔가 하나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뭔가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강하게 우리가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추정 가능한 가능성이 몇 가지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 추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살해 범행 동기라든지. 동기, 예.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어떤 범죄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 범행 동기를 우리가 이것이 원한이냐 아니면 치정이냐 아니면 금전이냐 하는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것은 이것은 어떤 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성도착적인 그런 그 범인의 성적 취향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둘 밝혀지는 것들이 그런 것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예, 하는 그런 예. 측면에서는 최초에 제가 얘기를 했었던 이 이모 씨의 성적 취향 네. 그리고 그 가정 내에서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족 간 구성원 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알 수 없는 메커니즘, 폭력이라든가 성학대라든가 뭐 예. 이런 것들로 우리가 추정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오늘 그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아내에 대해서 성매매도 시켰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네. 이게 너무나 좀 그 우리가 경악할 만한 그 내용들이 중첩돼서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요. 알아갈수록 참 놀랍네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이겁니다. 딸도 범행에 동참한 사실을 털어놓았고요. 근데 이 씨가 딸에게 그 피해자인 딸의 친구를 콕 집어서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초에 이제 알려지기로는 그 딸의 친구들을 무작위를 대상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오라고 놀러 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중에서 선택이 됐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는데요. 네. 수사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알려졌냐 그러면 이미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 부인이 살아 있을 때 그 집에 몇 번 왔었고 네. 그 부인이 이 피해자에 대해서 특별히 상당히 좋아한 그런 아이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범인 이모 씨가 자기 딸에게 바로 그 아이를 지목을 해서 데리고 와라. 예.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기 부인의 죽음과 이 그 여중생의 그 피해 사실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계획된 범죄네요. 매우 계획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살아생전에 그 이 씨의 아내가 특별히 예뻐하던 아이였다고 그렇습니다.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본인이 이제 밝히질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비슷한 이제 의견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이 씨의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가 그 근저에 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살해 혐의를 처음 시인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딸에게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요. 그것이 이제 이모 씨가 전형적인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단면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연쇄살인범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연쇄살인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가족을 걱정을 하지 그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것은 어떤 의미냐?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죠. 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 상대가 겪을 수 있는 유가족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비탄이라든가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 딸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전형적인 범죄자입니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찰 발표 결과를 보면 성폭행의 정황이라든지 구체적인 그 물리적인 흔적 같은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모 씨가 성기능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폭행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상 그 강간이라든가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 수면제를 먹여놓고 정신이 없는 그 14살 여자아이에 대해서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성폭행의 흔적이 있다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은 사실은 커다란 의미를 지닐 수도 있고 지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성적 학대였다고 볼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군요. 네. 예. 그런데 말이죠. 이 씨가 과거에 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게시한 글을 보더라도 10대들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이모 씨가 개설한 트위터 계정입니다.
계정을 만들자마자 14살부터 20살 미만의 청소년들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마사지 샵에서 문신 시술을 하거나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학교나 가정 문제를 상담해주겠다고도 강조합니다. 또 방과 생활비를 제공하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도한 정황도 보입니다. 이 씨는 과거 포털 사이트에서도 청소년들의 질문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임신 가능성을 걱정하는 글에는 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문자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1차 부검 결과 시신에서 목졸림에 의한 타살 정황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목적한 바를 이루려는 과정에서 저항이 심해서 교살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추정도 하던데요. 뭐 그런 추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컨대 자기 친구 딸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그런 식으로 수면제를 먹여놓고 만약에 성추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다시 집에 가가지고 아무 말을 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는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살해까지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상대가 이미 알고 있는 아이였다는 거죠. 네. 경찰에서는 그 딸 이양에 대해서 그 공모 혐의로 정확히 이제 사체 유기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CTV 화면이 있는데요. 예,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 1일 오후 이 씨 부녀가 차에서 내려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곧 이어서 집에서 나온 두 사람. 네, 대형 여행용 가방을 함께 트렁크에 싣는 모습이 보입니다. CCTV 속에 이 씨는 뭔가 쫓기는 듯해서 좀 초조해 보입니다만 여중생인 딸은 씨 좀 무덤덤합니다. 또 딸은 엄마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자동차에 오릅니다. 왜 영정 사진을 품고 올랐을까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우리가 궁금한 것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9월 초에 자살한 그 자기 부인과 예. 이 사건과 이 죽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14세대는 이 딸 같은 경우도 1일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운동화도 사고 일상적으로 뭐 노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오후 1시에 전화를 받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친구들에게 죽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도 어느 정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네.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초에 그 수면제를 탄 그 드링크 음료를 건넨 사람도 이 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깊게 개입이 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우산 속에서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반항을 한다든지 저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범죄에 있어서 공범의 위치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종속된 관계로 그렇죠. 인한 조정 통제를 받는 그런 하나의 예. 존재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을 좀 더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러면 아동 학대의 한 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뭐 것 그것도 같아요. 일종의 아동 학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또 그 연이어서 나오는 의문 중에 하나는요. 이 씨의 친형의 행적입니다. 이 씨가 본인이 유서를 써서 자살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뭐 SNS에 이제 올려달라 이런 이제 부탁을 했는데 여느 형제들이라면은 뭐 아무것도 가릴 게 없죠. 일단 달려가서 가족으로서 이제 말리겠죠. 자살 행위를. 또는 뭐 119나 이런 데 신고를 해가지고 뭐 네네네. 먼저 출동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질 않고 인터넷에 게재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이번 사건에 조력을 한 사람은 2명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유기 즉 시신 유기 사실을 알고 유기 현장까지 차를 갖다 타고 동행을 한 사람이고요. 네. 또 한 사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이모 씨의 친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동영상
즉 유서와 유사한 그런 동영상을 올린 그 시점도 거의 경찰의 체포가 가까워졌을 그 즈음에 했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사람 간에 있어서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언제 통화를 했는가 하는 것도 밝혀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번에 이 그 범인과 이 딸이 수면제를 털어넣은 것도 이전에 미리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바로 경찰로부터 체포당하기 직전에 이게 털어놨다는 거죠. 네. 그것은 뭐냐면 본인들이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어떤 그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어떤 그 약속 대령 같이 서로 사전에 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네. 그 이 씨가 아내가 숨진 다음에 한 행동들이 뭔가 좀 그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인터넷상에 본인이 촬영한 내용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동영상 잠깐 좀 보실까요? 겁나 좋아하는 것 같아. 캔들이랑 존나 좋아하는 것만 좀 알겠습니다. 너무 사랑해. 자, 종합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런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아내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애도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그리고 살해당한 피해자, 그리고 이제 그 아내죠. 사망한 아내의 관계, 그리고 딸,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요. 이 여성, 즉 이 아내의 그 성폭행 관련되는 것이 2009년도에 시작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 이모 씨가 미국에 모험 활동을 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어떤 그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한 8년 정도 경과된 바로 금년 8월 달에 비로소 경찰에 이제 그 고소가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 뒤에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모 씨의 그 부인 9월 5일에 자살한 이 여성의 몸을 보게 된다면 팔꿈치라든가 무릎 아래를 제외하고 전신에 문신이 있고 네. 또는 특히 이제 그 대퇴부 안쪽, 즉 허벅지 안쪽에 여성을 성적으로 상당히 비하하는 그런 어떤 그 문신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과연 그 여성이 그것을 원해서 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요. 또 이제 자살을 하는 투신 자살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씨와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부 싸움이 있었는데 그 부부 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어떤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의붓 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 어떤 성관계를 해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보통 일반적인 부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 말이죠. 지금까지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네. 그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릅니다만 수많은 돈을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어떤 과정에서 상당히 좀 체질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는 자기 그 부인의 그 죽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중심은 바로 이모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획을 하고 뭔가 조작을 한 그런 어떤 커다란 그 메커니즘 속에서 이 부인과 이 딸이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적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피의자인 이모 씨는요, 적어도 그러니까 본인이 2급 지적 정신장애가 있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능지수가 35 이상, 60 미만인 사람을 2급 지적 장애인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유서를 쓴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SNS에 그 젊은 여성들을 모금을 뭐 이렇게 모아서 뭐 성매매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IQ가 35에서 60 미만인 이 지적 정신 장애 2급이 되는 것은 그 기계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판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봐 가지고 이것은 뭐 지적 2급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갑자기 2011년에 28살 되던 때에 처음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예. 이번 기회에 한번 그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